6.3 지방선거가 24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준표가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야는 표심에 영향을 줄 이슈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요. 관련한 전국 상황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정호김 전 국회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더불어민주당 오늘 오전 국회에서 대한민국 국가정상화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 중앙선대위 산하의 공소취소 대응 TF를 발족하겠다고 했는데요. 일단 민주당 상황, 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선대위를 꾸렸는데 네. 선대위가 일종의 프레임 전쟁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선거대책위원회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요. 네. 또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 선대위 산하에 공소취소 대응 TF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것 자체가 서로 이제 상대방을 겨냥하는 일종의 프레임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선거대책위원회라는 것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한민국이 정상화되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 6.3 지방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정상화해야 된다라는 이제 논리를 펼치고 있어요. 그렇게 논리를 펼치는 배경과 관련해서는 12.3 내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12.3 내란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유린되고 민주주의가 짓밟고 민생과 경제가 파탄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윤어게인을 노래를 부르고 있다. 따라서 이번 6.3 지방선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런 내란 세력들을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내란을 종식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정상화될 수도 없고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도 없다. 이제 이런 프레임으로 전체적으로 선거전을 압박할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 내란 문제로 수세에 몰려왔지 않습니까? 대대적으로 특검의 수사가 진행이 되고 또 주요 당직자들도 또 특검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또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굉장히 수세에 몰렸는데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서 조작 수사, 이 조작 기소 특검법안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거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범죄를 지우기 위한 것이다. 이건 뭐 공소취소 특검이다라는 것을 이제 반격을 꾀하고 있고 특히 이제 최근에 영남에서 좀 보수가 결집하면서 이 공격이 상당 부분 좀 작동하고 있다. 효과를 보고 있다. 따라서 이제 선대위에 이 공소취소 이 특위를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이걸로 지금 바람몰이를 하겠다. 영남에서 이런 계산들이 담긴 지금 선대위가 아닌가 해석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은 국가를 정상화하겠다라는 얘기고 국민의힘은 그렇다면 뭐 공소취소 대응에 대한 메시지가 좀 주로 나오게 될까요? 네, 요번 선거는요. 각 진영에서 무슨 주장을 하든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이 표로 심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선거 초반 또는 선거 전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로 불리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뭐 15대 1이라는 아주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왔는데요. 이번 선거는 바로 민주당이 무리하게 추진했던 공소취소 특별법안 그 전후로 갈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헌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개헌만큼 중요한 것이 헌법의 원칙을 지키는 것인데 과연 공소취소 특별법안이라는 것이 삼권 분립을 지키는 것이냐? 특히 대통령의 대북 송금이라든지 성남 FC라든지 백현동과 관련한 내용이 들어가면서 결국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털기 위해서 민주당이 무리한 시도를 한 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국민들의 인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도 엄마 뜨거라 하고 시기와 절차를 나중에 수기하겠다라고 하면서 걷어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2024년 12월에 계엄 선포 때문에 굉장히 분노했었는데 네. 결국 국가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민주당이 공소취소를 밀어붙이는 것을 보고 사실 그 민주당 내에서 강원도지사로 출마한 우상호 후보라든지 또는 대구시장의 김부겸 후보라든지 부산시장 후보 전재수 후보라든지 굉장히 당혹해하면서 입장을 표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이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공소취소라는 프레임을 민주당이 제공하는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 지금 연출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편 6.3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여야 대표도 선거 전에 총력을 가하고 있는데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어제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찾았고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충청권을 찾았습니다. 두 대표의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수는 이재명을 닮았습니다. 전재수가 있었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었기에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더니 자기 죄를 다 없애겠다고 저러고 있는데 여러분 품격과 충절의 고장 충청에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정청래 대표가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를 향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닮았다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발언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네,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의 인기를 선거 전에 활용하겠다라는 것이겠죠.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통령 당선될 때 득표율보다 떨어졌다면 뭐 이재명 대통령 닮았다 그러면 표가 오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 49%로 당선이 됐는데 지금 뭐 60% 중반 또는 뭐 후반까지 나오는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 닮았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밀어준다. 이렇게 이제 하면은 굉장히 표심을 자극해서 득표에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정청래 대표가 전재수 후보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닮았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 바로 부산 아니겠습니까? 전재수 후보 개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지역 경제가 낙후돼 가지고 지역 발전에 대한 그런 이제 주민들의 갈등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다면 이제 대표적으로 부산 시민들의 수건 사업이 뭐였냐면은 부산에 해수부를 이전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해수부를 이전했어요. 네. 그러면 또 다른 이제 수건 사업이 있다면은 HMM을 부산에 이전하는 건데 이것도 최근에 노사가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합의를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 부산 지역의 표심을 자극해서 표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전재수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을 닮았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던진 것이고 결국은 이거는 이제 지역 발전론 그리고 또 인물론에 호소하기 위한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뭐 전재수 후보 본인도 그렇고 민주당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 지역 발전론 그리고 인물론으로 승부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상당히 좀 앞으로도 먹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이 여야 대표의 발언들 각각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이제 공소 취소 때문에 특히 부울경이라든지 또 대구 그다음에 서울에서의 그 격차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은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역전된 곳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 양당의 당대표들이 굉장히 혈전을 벌이고 있는 것인데 우스운 소리지만 상대당의 대표가 오히려 지금 도와주고 있다라는 이것도 상당히 역설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는 상당수의 인사들이 정청래 대표는 추풍령 고개를 넘지 말라.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그 장동혁 대표 리스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에서 장동혁 대표를 응원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대표로서 상당히 지방선거를 뛰는데 오히려 상대편에서 그 기대감을 가질 정도로 리스크를 보이는 그런 흥미로운 현상이 보여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방선거 하면 지역 발전 공약을 많이 내세우고 얘기를 하는데 유권자들도 다 알아요. 지역 발전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그 지역만 발전시킬 수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다 발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요. 그리고 지역 발전 공약을 아무리 내세운들 여태까지 뭐 야당이든 여당이든 지역 일꾼을 뽑았는데 발전이라는 게 늘 속도가 그렇게 신속하게 가속도가 붙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작동을 하는데 어쨌든 당대표는 당대표로서 열심히 뛰지만 그 효과가 과연 얼마일지에 대해서는 양당 대표 모두 회의적인 평가를 받는다라는 거를 좀 본인들이 각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좀 네. 첨언을 하면 공소 취소냐 조작 기소냐도 일종의 지금 프레임인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선후 관련해서는 조작 수사, 조작 기소가 있어야만이 공소 취하가 가능합니다. 지금 이전에 우리가 이 조작 기소 특검법을 추진하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 조작 기소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있었거든요. 이때 당시에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위헌이다라는 논리로 반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국정조사 특위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국정조사가 이게 위헌이라면 참여를 안 했어야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국정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치 검찰들이 조작 수사를 했고 조작 기소를 한 구체적인 정황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방치를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수사를 해서 관련자를 처벌하고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게 맞느냐라는 것 관련해서 당연히 이걸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국회는 수사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특검을 통해서 앞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특검 수사를 통해서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 조작 기소가 드러날 것이냐 안 드러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조작 수사나 조작 기소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공소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가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재판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공소 취소만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소 취소의 전제가 되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가 있어야 된다. 네. 이걸 그냥 계속해서 뭐 대통령 범죄 지우기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이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앵커나 저도 검찰의 조작 수사, 조작 기소가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공소 취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단지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소 취소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논리는 전혀 맞지 않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윤 어게인을 얘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뭐 이 조작 수사, 조작 기소에 대한 특검을 반대한다면 그러면은 국민의힘 저는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 조작 수사, 조작 기소를 그대로 방치하는 건지 옹호하자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국민의힘은 답변해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제가 반론을 좀 제기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민주당의 박성준 의원이 시민이라 그랬습니까? 시민 10명 중에 8, 9은 공소 취소의 뜻도 모른다 해가지고 지금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고 이것이 지방선거에 상당 부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순서로 보면은 공소 취소 모임이 먼저 있었죠. 민주당 네. 국회의원들 100명이 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조작 기소 얘기가 나오면서 국조특위를 했고 국조특위에 나온 검사가 이거 분명히 국조특위 한 다음에 이제 특검법 만들어서 공소 취소할 겁니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특검법을 만들었는데 그 내용 속에 공소 취소를 포함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공소 취소라고 하지 않고 공소 유지와 관련해서 특검이 모든 것을 이제 트랜스퍼해서 받는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율사가 아닌 일반 국민들도 상식적으로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뭐 조작 기소가 됐던 공소 취소가 됐던 지금 계속해서 언급이 되면 아마 민주당의 선거에서 유리하진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시계열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안이 뭐냐 그랬잖아요. 공수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이미 법 왜곡죄라는 이상한 법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통해서 수사를 다시 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특검을 했느냐? 결국 공소 취소를 특검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도 율사 아닌 일반 국민들도 다 압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공수처는요 지금까지 성과를 낸 게 하나도 없고요. 짧게 그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찰의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를 검찰에 맡깁니까?
그러면 경찰에 맡깁니까? 이건 당연히 특검이 해야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자고 해놓고 계속해서 문제만 나오면 이렇게 특검법을 만들어서 특검이 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율사가 그러더라고요. 이럴 바엔 특검청을 따로 만들라.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특히나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가장 관심을 받는 지역, 단연 부산 북갑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게 됩니다. 위치도 한 600여 미터로 가까운데 일단 참여하는 인원, 규모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한동훈 후보 개소식은 좀 단촐하게 열릴 것으로 보여지고 박민식 후보는 당 지도부나 거물급 인사들이 참석한다라고 하는데 이 분위기의 차이, 사실 시작이 중요할 텐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이제 2시에 아마 그 세대결을 어차피 불가피하게 할지도 모르겠는데요. 네. 그걸 보는 시선이 마냥 자기 그 소위 같은 진영 내에서 둘로 나뉘어져 가지고 이렇게 세대결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 우려하는 그런 시각도 많으리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동훈 무소속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런 세대결을 본인이라도 좀 피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그 입장을 표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이번 주에 이제 그 나올 여론조사의 경향성.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 기관마다 그 여론조사 수치는 다른데 네. 같은 조사 기관에서 나온 곳에 그 여론조사가 어떤 예. 변화가 있는지 그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두 후보 차이에 이제 격차가 더 벌어지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런 답보 상태에 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2시에 이제 개소식을 하면 네. 양 후보 사이에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지 그 메시지를 통해서 다른 지역이 아닌 부산 북갑의 시민들에게 더 큰 울림과 공감이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부산 북갑 지역 민주당에서는 이제 하정우 후보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을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일단은 뭐 말씀하신 대로 각각 세대결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정면으로 지금 격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같은 날 같은 시각. 제가 볼 때는 뭐 고의적으로 국민의힘의 장동혁 지도부가 같은 날 같은 시각을 잡은 것 같아요. 같은 날 같은 시각을 잡은 이유는 확실하게 국민의힘 후보는 박민식이지 한동훈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개소식에 참석하는 친한동훈계 만약에 한동훈 개소식에 참석을 하면은 중징계를 해당 행위로 내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참석을 잘 못하게 될 텐데 그러면은 확실하게 국민의힘 후보는 박민식이다. 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장동혁, 송원석 포함해가지고 지도부가 대거 참석을 할 것이고 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대거 참석을 할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보수 표심이 어느 정도 움직일 수가 있어요. 한동훈도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 편은 확실하게 박민식 후보구나. 이렇게 이제 보수 지지층이 결집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은 이제 이 개소식 세대결 이후에 진행되는 여론조사에서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만약에 이제 변화가 있지 않고 뭐 두 후보가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후보 단일화는 완전히 물 걸러 간다. 왜냐하면 오늘의 이제 오후에 개소식을 통해서 한동훈 세력과 그리고 또 이 박민식 후보 세력이 확실하게 분리가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전혀 성격이 다른 그런 후보다라는 것이 지역민들에게 전달될 것이고 이 세대결에도 불구하고 두 분의 여론조사, 두 후보의 여론조사가 비슷하다.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단일화 없이 간다. 그렇게 되면은 뭐 하정우 민주당 후보만 어부지리하는 그런 상황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전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두 후보 간의 단일화는 없을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 세 대결을 통해서 저는 단일화는 더욱더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일단 뭐 국민의힘 내 친한계 의원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참석을 만류하기도 했고요.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대설이 제기가 되면서 찾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 참석한다고 해서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새 대결이나 계파 갈등에서 좀 피하려는 양상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지 어떻게 분석하세요? 글쎄 뭐 본인들이 지금 어떤 생각으로 지금 이 선거에 임하고 있는지 제가 알 도리는 없지만 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말 보수를 생각하고 보수 재건에 대해서 절실하다면 국민의힘도 그렇고 한동훈 후보 측도 그렇고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각 후보에 대한 지지자들의 성향이 다를지는 모르지만 네. 단일화를 했을 경우에 그냥 산술적으로 보면은 여당 후보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합해 놓으면 물론 그 합한 표가 다 한 사람에게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련의 뭐라 그럴까 그 안에서의 지금 권력 투쟁의 연속 손상에서 지금 저런 해프닝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지역에 부산 지역의 의원들은 단일화를 해야 한다. 원로들도 아마 그런 생각인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소위 당권파들, 국민의힘의 당권파들의 생각이 다르고 또 친한계 한동훈 후보 측의 생각이 다르고 또 지지자들의 생각이 다르다 그러는데 네. 정말 가정법적으로 단일화가 안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본인들 두 사람에게 썩 유리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면은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명운이나 보수 정당의 미래에 주는 영향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형상 하정우 후보 입장에서 이 두 후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래서 그러니까 정호김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두 후보 간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 시점과 또 선거를 딱 앞두고는 또 다르잖아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근데 아마 이제 선거 용지가 나오는 게 한 7, 8일 남은 것 같거든요. 예. 근데 그 전에 단일화를 하면 훨씬 좋고요. 결국 단일화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면서 시간이 흐르고 또 이것이 감정적인 그런 어떤 갈등으로 이어지고 네. 그래서 단일화가 안 된다면은 보수 정당이 이 지역에서 보궐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지금 여론조사 수치로 보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네. 아마도 지금 이대로 가다 보면 삼자 대결로 해도 승산이 있다라고 또 판단하는 쪽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여론조사가 너무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결국 보수 정당이 필요한 거는 미래지향적이면서 과거와의 절연과 함께 보수가 재건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목표 또는 그러한 어떤 지향성에 맞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저 지역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하정우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이 두 후보가 레이스를 그대로 끝까지 가는 거를 원할 텐데 그렇다면 어떤 선거 전략을 좀 갖고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특별한 전략이 있겠습니까? 예. 일단 보수가 분열하면 최고의 선거 구도 아니겠습니까? 선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구도입니다. 근데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나오지만 박민식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비슷하게 나와요. 엎치락뒤치락 할 정도로. 그리고 또 이 부산 북갑이라는 지역은 지난번에 18개 부산의 이 총선 지역구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전재수 전 의원이 승리한 곳이거든요. 물론 개인기로 전재수 의원이 유일하게 살아남았다라는 그런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그만큼 전재수 당시의 의원이 네. 지역구를 몸으로 발로 잘 관리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민주당에게는 유리한 토양의 그런 지역구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전재수 그런 이제 전 의원이 닦아놓은 이곳에 하정우 AI 전 수석이 나갈 경우에 아무리 못 나와도 40% 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 한동훈 그리고 전재수 이 두 사람이 동시에 마지막까지 레이스 해가지고 30%씩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그냥 어부지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하정우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최선의 그런 선거 전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제 뭐 이런 선거 구도를 유지하는 것이 하정우 후보의 뭐 의지로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네. 박민식과 한동훈 이제 두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인데, 단일화 가능성은 이제 사실상의 단일화가 있어요. 지역 보수 유권자들이 이대로 가면은 결국은 두 사람 다 필패이기 때문에 한동훈으로 몰아주자, 아니면 박민식으로 몰아주자,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레이스 흐름을 보면은 팽팽하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은 이 개소식 하나 가지고 이 여론조사 추세가 일거에 바뀌겠느냐? 일거에는 바뀌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일화 방법은 유권자들의 사실상 단일화가 아니면은 이제 박민식 후보가 계속 밀릴 경우에 본인이 이제 한동훈 후보하고 단일화하는 그런 방법이 남아 있는데, 지금 이렇게 지도부가 총출동해 가지고 박민식 후보에게 힘을 밀어주는데 박민식 후보가 밀린다고 그래서 본인이 한동훈 후보하고 단일화는 절대 할 수 없다. 그럼 이제 남은 단일화 방법은 한동훈 후보가 밀릴 경우에 본인이 이제 박민식 후보하고 단일화를 해주는 건데, 그거는 이제 절대 있을 수 없다. 왜냐? 한동훈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이 대권을 겨냥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전 단계로 이번에 살아남아서 원내 진입해서 그리고 보수 재편의 중심에 선다, 이런 그림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밀려가지고 박민식 후보에게 본인이 양보한다, 그럼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두 사람의 단일화는 어떠한 경우에도 저는 있기가 어렵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박민식 후보와 한동훈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이 부산 북구가 국회의원 보궐선거 경쟁 구도가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장동혁 대표는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 참석한 뒤에 대구로 넘어가서 이진숙 후보 개소식에 들를 예정입니다. 앞서 사실 장동혁 대표의 행보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었는데,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조금 이 보폭을 확대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우스갯소리로 지금 오늘 공소 취소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네. 그게 오히려 장동혁 대표의 숨통을 틔워준 게 아니냐, 그런 얘기들까지 나올 정도인데, 장동혁 대표는 물론 당 대표니까 본인은 이제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하겠지만, 보수 정당의 회생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과연 그 본인이 이렇게 활동적으로 전국을 순회하면서 과연 중도 지지층까지 소구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 가능할 것인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지만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 요번에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예. 본인이 출마를 포기하고 백의 종군을 함으로써 국민의힘에 대한 우려나 또는 어떤 그 비판적 인식이 조금 감해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지역의 보궐선거에 많이 공천을 함으로써 여전히 그러한 그 의심과 그러한 비판을 완전히 불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계속해서 유권자들이 듣기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유권자입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인식하기에 이 체제가 계속 유지된다라고 보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선거가 끝나면은 이 체제도 뭔가 그 개혁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선거에 유리한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당장 이제 지방선거의 후보라든지 보궐선거의 후보들은 지금 그 선거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장기적인 그런 인식보다는 단기적으로 어떤 것이 나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 심지어는 이제 그 득표를 위해서는 아주 강경한 극우적 성향의 지지자들의 표도 받아야 된다라는 인식을 하기 때문에 역할을 하는데, 결국은 선거는 지방선거가 됐든 총선이 됐든 좀 상식적이고 그 형평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중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지켜볼 따름입니다. 네, 지켜봐야 한다고 하셨는데, 장동혁 대표의 이런 좀 보폭을 확대하는 모습이 이전에 좀 비판의 목소리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근본적으로 변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장동혁 대표가 인기가 있냐 없냐, 국민적으로 대중적으로 인기가 저는 없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이유는
여론조사가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최저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중심에 이 장동혁 대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왜 이렇게 국민적인 지지를 못 받고 있느냐? 윤어게인 세력과 함께 가겠다는 그런 메시지, 그런 태도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인기가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당내 소속 후보들도 지금 기피 현상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갈 곳이 없어서 미국까지 갔는데 이것 자체도 또 굉장히 모양새 좋지 않게 끝나가지고 사실상 이제 당내 기피 세력으로 꼽히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장동혁 대표가 대중적인 지지가 있느냐 없느냐는 한마디로 당내 후보들이 부르냐 안 부르냐인데, 지금 최근에 이제 가고 있는데 그 행사들을 정리해 보면은 보수 텃밭 지역이라든지 또는 뭐 유경수 여사 생가라든지 이런, 또 그리고 뭐 대중적인 행사가 아니고 당내 행사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닮았다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가 선거에 플러스가 되니까 내놨는데,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한테 장동혁 대표 닮았다라면은 그 후보들이 좋아할까요? 전혀 좋아하지 않죠. 왜냐하면 표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들은 본인에 대한 뭐 지지로 착각하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네. 오히려 지금 당내 행사 이런 개소식에 오라고 하는 그런 후보들도 또 이게 분열 양상으로 비추면 더 악재니까 그냥 오라고 한다라는 그런 국민의힘 내부의 그런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장동혁 대표는 냉철하게 좀 판단할 필요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6.3 지방선거 이후에 장동혁 대표에 대한 그런 심판 내지는 평가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좋은 성적이 나오면 장동혁 체제로 계속 가자라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있을 거고, 만약에 이제 굉장히 참패를 당한다, 그러면 장동혁 대표 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심판의 목소리가 나올 텐데, 그때 과연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앞으로 국민의힘 또 미래와 직결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장동혁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5월 9일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시점이고, 오늘부터 이제 부활하게 되는 것인데, 강남만 빼고 서울 집값이 싹 다 올랐다. 죽도록 미워하는 강남은 떨어졌으니 이재명은 웃고 있으려나라는 메시지에 더해서 전월세 시장의 어려움들, 그나저나 분당 아파트는 광고만 하고 끝내 안 팔 것인가라는 비판적인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서 공세 수위를 좀 높이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 메시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조금 애매한 부분이요. 다주택 소유자가 양도를 할 때 이제 중과를 했던 것을 그동안 유예했다가 다시 유예했었죠. 원상복귀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 자체만 보면은 유권자들이 영향을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후에 뭐 장기 특공이라든지 장기 보유자들의 그 특별 공제와 관련한 그래서 그 혜택을 없앤다라든지, 또는 다주택 소유자의 양도와 관련한 중과가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보다는 지금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전월세로 살아야 되는 서울 시민들, 당장 전세와 월세가 완전히 말라붙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강남 집값은 떨어진다 그러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막 그 언론에 보면은 10억 떨어졌다 막 이렇게 하는데 워낙 높이 올라가 갖고요. 정말 수십억이라 제가 이렇게 언급하기도 조심스러울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다른 지역이 풍선 효과가 나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설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서울 시장 선거에서 서울 시민들이 이걸 어떻게 보느냐, 또는 우려가 있느냐,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찬성하느냐에 따라서 서울시에는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을 보아오건데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이거의 후과가 만만치 않으리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 시점으로 뭐 매물 잠김 그리고 집값이 다시 오르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도 좀 예의주시할 것 같아요. 네, 부동산은 이제 워낙 민감한 이슈입니다. 서민들 또는 중산층의 삶에 직결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요. 예. 선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실제로 이제 지난 그 이전의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결국 24만 표, 0.7% 표차로 패배를 했는데 그때 결정적인 것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입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24만 표로 졌는데 서울에서만 30만 표로 이재명 후보가 졌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의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만 좋은 평가를 받았다면 이재명 후보가 그때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 정도로 이제 이 부동산 이 표심은 선거에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번에는 과연 이 부동산 민심이 누구를 심판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한다, 국정 운영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잘하냐 못하냐 물어보면 잘한다라는 그런 평가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겠고 다만 이제 서울에서는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굉장히 보수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민주당 후보에게는 유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 저는 뭐 장동혁 대표하면은 지금 제1야당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 민생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내놓은 이 메시지를 보면 마치 부동산 정책이 망하기만을 바라는 그런 메시지. 저는 그럼 굉장히 좀 의아한 생각이 드는 게 그러면 이 장동혁 대표는 민생을 돌보기보다는 오히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망해가지고 민생이 파탄에 떨어지는 것을 원하는가? 이런 좀 굉장히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아냥거리는 그런 메시지는 굉장히 제일 야당의 지도자답지 않은 그런 메시지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그런 메시지를 내놓지 말고 본인이 좀 정말로 민생, 부동산을 걱정한다면 구체적인 좀 대안을 내놔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정말로 민생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잖아요.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특정 정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 공급이 실패해서 누적된 결과로 오늘 이 부동산 문제가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서 뭐 강남 집값이 다시 뭐 오르면은 본인이 웃으려나 이런 조소 섞인 메시지를 내놓기 전에 좀 함께 고민하는 그런 지도자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야는 이 부동산 공방을 서울시장 선거와도 연결하는 모습입니다. 정원호 후보와 오세훈 후보 수도권 표심 잡기에 나섰는데 두 후보의 발언 듣고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빠르고 안전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조합원 내의 갈등을 최소화할 것인가, 그런 것에 제가 방향을 모아서 착착 개발이라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순항 중인 차선에 옆 차선에서 갑자기 칼치기를 하고 들어와서 적반하장으로 잘 운행하고 있던 운전자 탓을 하는 그런 비양심적인 운전자 역할을 지금 정원호 후보가 자임하고 있는 것 아닌가. 두 후보의 공약과 발언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후보 모두 부동산 표심에서 승패가 좌우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전체적인 여론조사를 보면은 오세훈 후보가 좀 열세에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최근에 이제 좁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네. 지금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부동산 문제 가지고 역전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는 부동산 문제에서만 밀리지 않으면 내가 당선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부동산 문제 가지고 서로 정면 충돌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책임론이 불고 있는데 지금 뭐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는 오세훈 시장 그러니까 현 시장 책임론을 부르짖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오세훈 지금 뭐 후보 같은 경우는 현 정권의 책임이다라면서 이제 현 정권 책임론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저는 서울의 이 부동산 문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오세훈 후보가 더 책임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오세훈 지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4선이나 했거든요. 최근에 이제 2번이나 연임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의 부동산이 불안정하다, 안정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공급이 부족하다. 그럼 이거는 기본적으로 오세훈 시장의 책임이다라는 좀 얘기를 드리고요. 지금 관련해서 해법과 관련해서 지금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재개발하려면 한 15년이 걸리는데 나는 이걸 10년 이내로 단축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공급론을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반면에 지금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31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의구심이 드는 게 지금까지 2번이나 연임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4번이나 했는데 지금까지 공급하지 못한 서울시 주택 문제가 갑자기 이번에 당선된다면 공급할 수 있을까라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네, 어느 정도 이 서울 부동산 불안의 책임이 오세훈 후보에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세훈 후보는 이게 계속 잘 순항을 하고 있었는데 정원호 후보가 칼치기를 하고 들어온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오세훈 후보 때문에 부동산 불안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뭐 선거 때니까 그런 정치적인 주장은 나올 수 있지만 서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단 이 서울시의 부동산 문제는 가장 일차적인 우선순위를 가지는 이슈 아닙니까?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일단 공급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공급이 잘 되는데 그냥 성냥갑 같이 정말 한 사람 살기도 비좁은 그런 식의 공공개발이 아니라 뭔가 이 삶의 질하고 연동되는 그러면서 교육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인프라하고 연동되는 그런 집을 갖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전 월세를 살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서울에 직장이 있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전월세를 내가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서울 시장 후보들이 지금 대안이라고 제시를 하잖아요. 근데 보면 내용이 별 차이가 없어요. 이름만 뭐 착착 개발하는데 착착 개발하기 전에 뭐 전월세 같은 거는 빌라나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 시설로 하면 된다 그랬다가 지금 정원호 후보가 엄청난 공격을 받았거든요. 그런데다 그 부동산 공약 만드는 사람들이 전부 아파트 살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비판을 하는데 이거 방법이 있어요. 지금 대안이 가장 중요하다면 토론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 안이 더 좋은지 서울 시민들로 하여금 판단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세훈 후보는 토론하자 그러고 정원호 후보는 토론 안 해요. 지금 그거는 이미 뉴스에 다 나온 거니까는요. 이런 걸 토론을 통해서 적어도 시민들에게 누구 생각이 옳은지 판단하도록 하는 게 유권자에 대한 기본 예의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세금으로 부동산 잡지 않겠다, 규제 풀겠다.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하기 전에 공약으로 다 내세운 거예요. 현수막에도 막 이렇게 널려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서울 시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게 바로 아까 말씀하신 전월세가 없어진 것하고 장특공 문제거든요. 결국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세금으로 잡는 거잖아요. 공급도 시원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신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를 누구 탓이라고 하기에는 그러면은 보수 정당만 서울시장 했습니까? 또 박원순 전 시장은 어땠는가로 넘어가는데 지금 그거 중언부언하고 싶지 않고요. 가장 중요한 건 토론이에요. 토론 통해서 대안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또 뭐 과거 문제도 토론을 통해서 누가 진짜 잘못한 건지 한번 확인해보고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저 부동산 전문가 아닌데요. 이런 사람들 앉혀놓고 계속 얘기해봤자 대안 나오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정원호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토론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죠. 지금까지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정호김 전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